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이런 건 다 익명 처리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네. 이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인데요. 아,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공식 문서군요. 맞습니다. 그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채무자의 재산이랑 상황을 다 조사해서 쓴 거죠. 네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이 문서가 그저 뭐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삶하고 법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당신께서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왜 파산까지 갔는지, 그 복합적인 원인이랑 또 법원이 뭘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정보는 다 보호됐고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 채무자는 56살 여성분이시네요. 네. 2002년에 혼인신고는 안 하셨지만 딸을 낳아서 홀로 키워오셨고 혼자서. 네. 근데 또 2003년에는 아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 양육비 지원 같은 것도 받기 어려우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파탄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점이 2024년 1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파탄 원인을 좀 보면 이게 딱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거든요. 아,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그렇죠. 우선 딸 교육비, 뭐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비의 등록금까지 이게 부담이 점점 커졌고, 교육비보다 네. 그리고 또 본인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뭐 빈혈, 자궁 근종,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일하는 것도 힘들어지시고, 와, 근로 능력 상실까지. 네. 결국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그 카드 대출 같은 게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2006년에도 파산 신청을 하셨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분의 재정적 어려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와, 정말 여러 어려움이 그냥 한꺼번에 닥친 그런 상황이네요. 총 채무액은 보니까 약 7,437만 원. 네, 7,400 정도. 채권자는 뭐 주 KB 국민카드 포함해서 네 곳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게 2022년 4월 이후에 생긴 생활비 관련 빚으로 보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분이 현재 가진 재산이 얼마냐,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그걸 어떻게 받냐는 거거든요. 재산은 얼마나 있었나요? 예금이 한 13만 원 정도 있고요. 보험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 그 환급금이 약 1,137만 원. 아, 보험 환급금. 네. 그리고 이제 사시는 곳에 임대차 보증금이 약 1,663만 원. 다 합쳐서 한 2,81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8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빚 일부는 갚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파산관제인은 이 재산들을 환가, 그러니까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걸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아, 포기해야 한다고요?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금 13만 원은 법에서 정한 6개월간의 최소 생계비 범위 안에 들고요. 네. 또 보험 환급금 1,100만 원 정도는 이분 연세 56세랑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앞으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돈이라고 본 거죠. 아, 생계 유지 때문에. 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약 1,600만 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압류 못하는 소액 보증금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하, 법적으로 딱 보호되는 최소한의 재산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그 법의 취지가 반영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뭐 그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뭐 별말 없었나요? 이의 신청 같은 거요?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산관제에는 최종적으로 이분한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잘못, 예를 들면 뭐 재산을 숨겼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게 맞다, 타당하다, 이런 최종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럼 결국 법원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파산 절차는 그냥 여기서 끝내고 면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산 절차를 더 진행해봤자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도 없으니까요. 이걸 파산 절차 폐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폐지하고 면책을 결정하는 거죠. 음. 이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게 이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단순히 빚을 그냥 없애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안전망 역할. 네. 채무자의 현재 상황, 빚이 왜 생겼는지, 재산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내린 결정인 거죠.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지, 또 그걸 법적인 절차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네요. 특히 뭐 질병이나 자녀 양육비처럼 개인이 어떻게 통제하기 힘든 그런 변수들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고요. 네, 정말 중요한 점은 법원이 단순히 빚 액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 건강 상태, 부양가족 여부, 뭐 이런 인간적인 면까지 다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당신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파산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뒤에 있는 개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만약에요. 만약 이 채무자분한테 아무도 몰랐던 상속받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아, 혹은 지금 대학 편입 준비 중이라는 따님이 갑자기 어딘가에 취직해서 고소득을 올리게 된다면, 그때는 결과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당신의 생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